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왜 당신의 전화기만 조용한 것일까? 예전에는 주말이면 알람이 울리던 동호회 단톡방이 이제는 일주일째 아무 말이 없다. 요즘 뭐해? 라고 먼저 연락하면 바빠서 다음에라는 답만 돌아온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진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라.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디어 진짜를 가려내기 시작한 것이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소외가 아니라 인생의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혼자여도 충분한 삶의 품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관계의 다이어트.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돌봐야 할 짐이 많다는 뜻이다.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보라.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는가? 그 중에서 당신이 아플 때 죽 한 그릇 사다 줄 사람은 몇 명인가? 정약용도 유배를 떠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유배지에 도착하자 그 편지들은 뚝 끊겼다. 권력이 사라지니 사람도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연락처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모임에 자주 나가면 든든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경조사 명부를 뒤적이며 누구를 부를까 한참을 고민한다. 결혼식에는 30명이 왔는데 정작 당신이 입원했을 때 문병 온 사람은 두세 명뿐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길래 반가웠더니 다름이 아니라 경조사가 있어서요라는 말이 이어진다. 그제야 알게 된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축의금 봉투일 뿐이라는 것을. 동창회 단톡방에 안부를 물어도 히읗히읗 이응이응하고 대충 답이 온다. 당신이 올린 사진에는 반응이 없는데 다른 사람 사진에는 멋지다, 대단하다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가슴 한쪽에 멍이 든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감옥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회사원 김철수 씨다. 그분은 퇴직 후 연락처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300명이 넘던 번호를 하나씩 살펴봤다. 이 사람이 내 장례식에 올까? 이 질문 하나로 걸러냈더니 15명만 남았다. 처음에는 허전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매달 나가던 골프 모임 대신 아내와 동네 도서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누굴 만나러 갈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옷 고르고 선물 사고 얼굴 관리하고 그게 다 스트레스였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1시간씩 걷는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간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5살의 이영희 씨다. 이분은 퇴직 후에도 고등학교 동창회와 부녀회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안 나가면 뒷담화할 것 같아서요. 그게 이유였다. 모임에 다녀오면 그 사람이 내 흉을 본 건 아닐까? 내가 말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외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공허했다. 결국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다. 같은 나이에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분은 가벼워졌고 한 분은 더 무거워졌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유배 초기에 그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원망했다.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는가? 분노와 서운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지니 쥐새끼들이 설친 것뿐이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다스리기로 한 것이다. 그 후로 그는 오히려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1년 이상 연락 안 한 번호는 삭제하라. 차단이 아니라 삭제다. 미련을 남기지 마라. 둘째, 단톡방의 알림을 끄고 하루에 딱 한 번만 확인하라. 실시간으로 반응할 필요 없다. 당신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셋째, 혼자 영화관에 가보라.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라. 아무도 당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넷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 찍기를 멈춰라. 꽃이 예쁘면 눈으로만 담아라. 그게 진짜 감상이다. 다섯째, 내 연락처에서 나의 이름을 가장 위에 올려라.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정약용은 벗을 모으려 애쓰면 나를 잃고 나를 찾으면 벗이 모인다고 했다. 지금까지 관계의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기대의 종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긴 것이다.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화근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자꾸 잊는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세상은 원래 이기적이다. 남이 너를 돕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생일날 아침부터 전화기를 슬쩍슬쩍 본다. 자식은 아니더라도 30년 지기 친구는 연락하겠지.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전화는 없다. 밤 10시쯤 카톡이 온다. 케이크 이모티콘 하나. 생일 축하해요. 그게 전부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다. 나는 걔의 손주 돌잔치 때 20만 원이나 냈는데, 걔 어머니 장례식 때 새벽에 달려갔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서운함은 끝이 없다. 또 다른 상황을 보자. 오랜 친구에게 점심을 사줬다. 다음에 내가 살게 하고 헤어졌는데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아, 요즘 바빠서 하고 말을 흐린다.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끊으면 또 석 달이 지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만만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대가 만든 상처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박순자 씨다. 그분은 3년 전에 결심을 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처음에는 불안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영영 끊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진짜 마음이 있는 친구 두세 명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 친구도 오늘 바쁜가 보다 하고 내 화단에 물을 줍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한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화초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길을 걸었다. 63살의 최현석 씨다. 그분은 35년간 회사에서 일했다. 후배들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승진할 때마다 축하 자리도 마련해줬다. 퇴직할 때 그분은 기대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으니 후배들이 자주 찾아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한두 달은 연락이 왔다.
그러다 석 달이 지나자 뜸해졌고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분노를 사귀지 못해 매일 저녁 소주를 마셨다. 아내가 말려도 당신이 뭘 알아 하며 화를 냈다. 지금 그분은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들락거린다. 서운함을 술로 달래다가 몸까지 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대의 끝이다. 같은 퇴직자인데 한 분은 화초를 키우고 한 분은 병을 키웠다. 정약용도 이런 경험을 했다. 관직에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배 소식을 듣자 하나둘 등을 돌렸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하지만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깨달았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내가 잃으니 흩어진 것뿐이다. 그 후로 정약용은 남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대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준 것은 잊고 받은 것만 기록하라. 내가 뭘 해줬는지 세지 마라. 그 계산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 둘째, 다음에 밥 먹자는 말에 날짜를 묻지 마라. 그래 하고 넘겨라. 정말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먼저 잡는다. 셋째, 상대의 말투가 변했다고 느낄 때 캐묻지 마라. 무슨 일 있어? 묻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어라. 설명을 요구하면 관계만 더 어색해진다. 넷째, 한 달에 한 번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날을 정하라. 남이 안 챙겨줘도 내가 나를 챙기면 된다. 좋아하는 빵 하나도 좋고 보고 싶던 영화 한 편도 좋다. 다섯째, 남의 칭찬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집중하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하라. 그게 100명의 칭찬보다 낫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정약용은 기대는 상처를 낳고 무심은 평화를 부른다고 했다. 관계의 다이어트와 기대 버리기를 실천하면 이미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소모적 대화의 피로. 예순이 넘으면 대화의 패턴이 바뀐다. 대부분의 대화가 두 가지로 나뉜다. 자랑 아니면 신세한탄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는데 쓸 것인가?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찻집에 마주 앉았다. 친구가 입을 연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시작이다. 2시간째 며느리 흉을 듣고 있다. 당신의 허리는 아파오고 다리는 저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슬쩍 화제를 돌려본다.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친구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는다. 아, 그래? 근데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당신의 말은 공중에서 사라진다. 집에 돌아오면 진이 빠진다.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쳐 있다. 또 다른 상황을 보자. 동창 모임에 나갔다. 한 친구가 손주 자랑을 시작한다. 우리 손주가 영재래. 선생님이 그러셨어. 다른 친구가 받는다. 우리 손주는 벌써 구구단을 외워. 당신에게도 손주가 있다. 하지만 끼어들 틈이 없다. 겨우 말을 꺼내면 아, 그래?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다시 자기 손주 이야기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당신이 한 말은 10마디도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고개 끄덕이고 그렇구나, 대단하네 추임새뿐이다. 이런 모임이 끝나면 왜인지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이것이 바로 소모적 대화의 독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살인 정미숙 씨다. 그분도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참석했다. 안 가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그게 이유였다. 하지만 모임에 다녀오면 늘 지쳤다.
남의 이야기만 듣다 오니 정작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했다. 말이 안 통하는 모임은 30분만 있다가 나오기로.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미안해.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어색했지만 해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모임은 잘 돌아가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남은 시간에 그분은 혼자 공원을 걷는다. 읽고 싶던 책을 읽는다. 그 시간이 훨씬 충만하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9살의 강영수 씨다. 그분은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줬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며 맞장구 쳤다. 남들은 그분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 탈진했다. 남의 우울을 다 받아주다 보니 정작 본인이 우울해졌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어? 결국 그분은 불면증이 생겼다. 남의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본인의 삶은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삶을 걱정하느라 밤을 새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정 쓰레기통의 결말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관직에 있을 때 조정에서는 매일 의미 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파벌 싸움이 끝이 없었다. 정약용은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서재에 틀어박혀 기록에 몰두했다. 입을 닫고 귀를 닫았더니 오히려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침묵 속에서 목민심서의 구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말을 아꼈기에 글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가 자랑을 시작하면 3번만 고개 끄덕이고 화제를 바꿔라. 그렇구나. 근데 오늘 날씨 좋다. 산책이나 할까? 주도권을 가져와라. 둘째, 대화의 70%는 듣기보다 내 안의 대화에 집중하라. 상대 말을 다 새겨들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얘기가 하고 싶구나 하고 넘겨라. 셋째, 험담이 시작되면 화장실을 핑계로 빠져나와라. 잠깐 화장실 좀 하고 일어서라. 돌아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라. 넷째, 한 달에 하루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을 정하라. 전화도 받지 말고 카톡도 안 봐라. 침묵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라. 다섯째, 의미 없는 복사 붙여넣기 메시지 보내기를 멈춰라. 좋은 아침 짤방 돌리는 시간에 창밖 하늘이나 한번 올려다봐라. 그게 더 좋은 아침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에너지를 지켜준다. 정약용은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를 닫으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했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4번째, 가치의 불일치. 나이가 들면 관심사가 바뀐다. 젊을 때는 돈과 성공이 중요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른 것이 궁금해진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가?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없다는 것이다. 지적인 성장이 멈춘 이들과의 동행은 당신을 퇴보시킬 뿐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동창 모임에 나갔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다. 반가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자 실망스럽다. 야, 그때 체육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 김 선생 기억나? 그 사람 지금 뭐해? 40년 전 이야기가 2시간째 이어진다. 당신은 슬쩍 화제를 바꿔본다. 요즘 책 읽어? 나는 노자를 읽고 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다. 에이, 무슨 책이야? 골프나 치러 가자. 대화가 끊긴다. 또 다른 자리를 보자. 퇴직자 모임에 나갔다.
다들 비슷한 나이라 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대화의 80%가 이거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대? 누구 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갔대?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대? 당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묻는다. 요즘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뭐 별거 있나? TV 보지. 집에 돌아오는 길이 허무하다. 나는 왜 저 사람들과 안 맞는 걸까? 이것이 바로 가치의 불일치가 주는 외로움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한종우 씨다. 그분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열심히 나갔다. 어릴 때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모임에 갈 때마다 지쳤다. 50년 전 이야기만 반복됐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성장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목공 수업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다. 나이도 다양했고 배경도 달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옛 친구보다 지금 내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이 더 좋아요. 오늘 뭘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고 그게 훨씬 즐거워요. 지금 그분은 숲 해설가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길을 걸었다. 67살의 윤재호 씨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퇴직 후에도 옛 후배들에게 대접받기를 바랐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들 고개를 숙였는데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을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부장할 때 말이야. 내가 임원일 때는 말이야. 처음에는 들어줬던 친구들도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요즘 세상 인심이 고약해.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야. 결국 모임에 나가도 어색해졌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다.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낸다. 방구석에 고립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갇힌 사람의 결말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함께 학문을 논할 것이 없었다. 신분이 낮은 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외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혼자서 연구하고 기록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권이 넘는 저서가 그 외로운 시간에서 나왔다. 독처의 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과거 이야기만 하는 모임은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라. 1년에 4번 나가던 모임을 2번으로. 남은 시간은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라. 둘째,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혼자 가보라. 요즘 뜨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보라. 미술관에 가서 현대 미술을 감상해보라. 낯설지만 새로운 자극이 된다. 셋째, 하루 30분 나를 설레게 하는 공부를 시작하라. 외국어도 좋고 악기도 좋다. 유튜브에 강의가 넘쳐난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다. 넷째, 나이 대접 받으려는 욕심을 버려라. 내가 몇 살인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오히려 존경받는다. 다섯째, 침묵 속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라.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이 마음에 드는지, 어떤 꽃이 눈에 들어오는지, 혼자 있어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정약용은 맞지 않는 벗과 억지로 걷느니 홀로 가는 길이 낫다고 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다. 관계를 줄이고, 기대를 버리고, 소모적 대화를 피하고, 가치가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5번째, 고독의 기술.
혼자 있는 시간은 남겨진 시간이 아니다. 나를 섬기는 시간이다. 평생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차례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아침에 눈을 뜬다. 옆에 아무도 없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자식들은 다 독립했거나, 그냥 혼자 사는 상황이다. 예전 같으면 허전했을 것이다. 나 혼자 뭘 해? 그런 생각에 이불 속에서 뒤척였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라. 아침에 눈을 뜬다. 오늘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누구의 밥상도 차릴 필요 없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된다. 부엌으로 간다. 예쁜 접시를 꺼낸다. 평소에는 손님 올 때만 쓰던 그릇이다. 거기에 과일 하나를 정갈하게 담는다. 사과 한 알이어도 정성을 다해 깎는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는다. TV도 켜지 않는다. 휴대폰도 보지 않는다. 오로지 그 맛에만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첫걸음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조은정 씨다. 그분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울었다. 이젠 누구랑 밥을 먹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지?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다. 내가 나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아침 루틴을 만들었다. 일어나면 이불부터 정리한다. 찬물로 세수를 한다.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한다. 그리고 손글씨로 일기를 쓴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게 됐어요. 아침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쁜 찻잔에 차를 따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그분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에는 명상과 일기,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 점심은 정갈하게 차려 혼자 먹는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한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한다. 누가 봐도 충만한 하루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모습이다. 68살의 홍영자 씨다. 그분도 혼자 산다. 하지만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리모컨만 만진다. 밥은 대충 먹는다.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서서 먹고 그릇은 싱크대에 쌓아둔다.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는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뭘.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혼자 사는데 뭘 꾸며. 귀찮아. 결국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움직이기 싫고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는 더 싫어졌다. 방 안에 갇힌 채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고독을 방치한 결과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가꿨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었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저녁에는 글을 썼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몸은 내가 돌봐야 한다. 내 정신은 내가 갈고 닦아야 한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500권의 저서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집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어라. 외출복이 아니어도 좋다. 깨끗하고 반듯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옷이 달라지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둘째,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들어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껴보라. 책장 넘기는 소리가 주는 평화가 있다. 셋째, 매일 저녁 내 몸을 돌봐라. 발을 주물러라. 어깨를 두드려라. 오늘도 수고했어 말해주어라.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넷째, 창문을 열고
바람의 냄새를 맡아라. 봄바람과 가을바람은 다르다. 아침 공기와 저녁 공기도 다르다.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명상이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나와의 데이트를 하라. 평소 가보고 싶던 곳에 혼자 가보라. 카페도 좋고 공원도 좋고 절도 좋다. 혼자 가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고독을 충만함으로 바꿔준다. 정약용은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를 말하겠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6번째, 이순의 자유. 공자는 예순을 이순이라 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다.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예순이 넘으면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쟤는 왜 저래,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말에 마음 쓰지 마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다. 조카가 슬쩍 말한다. 큰아버지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그러자 눈빛이 달라진다. 아, 네. 그 어색한 침묵이 당신을 찌른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조용히 지내죠.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한다. 심심하시겠네. 뭐라도 하셔야지. 그 한마디에 괜히 주눅이 든다. 자식에게 전화가 온다. 아버지 요즘 친구들은 만나세요? 뭐. 친구분들 만나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좋아요. 걱정인지 잔소리인지 모를 말에. 그래 알았어 하고 끊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예순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가? 이것이 바로 아직 풀지 못한 족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김영호 씨다. 그분은 5년 전에 결심했다. 남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로. 계기가 있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야, 너는 은퇴하고 뭐 하냐? 할 일도 없이. 그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에 와서 며칠을 생각했다. 내가 왜 저 말에 상처받아야 하지? 저 친구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었다. 그래, 나 할 일 없어. 그래서 행복해. 당당하게 말하니 상대방이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남들이 뭐라든 내가 편하면 그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그분은 매일 오전에 산에 간다. 혼자 간다.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내려온다.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는다. 반면 어떤 분은 여전히 갇혀 있다. 69살의 이정수 씨다. 그분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혼자 여행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애쓴다. 문제는 함께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친구들도 바쁘고 자식들도 바쁘다. 결국 약속을 잡지 못해 집에만 있게 된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혼자는 싫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결국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 스스로를 가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족쇄를 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정약용은 이순의 경지를 몸소 보여줬다. 유배지에서 그는 온갖 비난을 받았다. 역적이다, 나라를 망친 놈이다. 험담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늘이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무슨 상관인가. 그 단단한 마음으로 18년을 버텼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 학자가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그래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요즘 뭐 해?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행복해. 당당하게 대답하라. 둘째, 남의 걱정을 걱정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식이 친구 만나세요라고 하면 걱정 고맙다 하고 넘겨라.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셋째, 혼자 하는 일에 당당해져라.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는 건 오직 당신뿐이다. 넷째, 비난에는 침묵으로 답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마라. 웃고 넘기면 그뿐이다. 설명하려 들면 지는 것이다. 다섯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라.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준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한 삶의 품격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관계를 다이어트하라. 둘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셋째, 소모적 대화를 피하라. 넷째, 가치가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라. 다섯째, 고독을 충만함으로 바꿔라. 여섯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잠을 줄였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참았고, 직장에서는 윗사람 눈치 보며 버텼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다. 당신의 인생에 드디어 당신이 도착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게 아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휴식을 선물한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 정약용은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갈고 닦으며 역사에 남는 업적을 이뤘다. 그는 마음이 화평하면 하늘이 내 곁에 있다고 했다.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를 드디어 만난 것이다. 혼자여도 충분한 당신의 예순을 축복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